10월 9일 한글날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 때 벌초나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일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게 불안 요소죠. 특히 오늘부터 한글날 사흘 연휴도 시작돼서 코로나 방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일단은 현재보다는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조심스럽게 코로나 안정화 추세가 발견된다고도 밝혔죠. 물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기본이 계속 잘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서 오늘도 광화문에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천절 때보다는 많이 완화됐는데요. 경찰 버스를 줄이고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진입로에 설치했던 검문소 수도 줄였습니다. 집회가 원천 차단된 일부 보수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뒤를 이을 정의당의 새 선장이 정해집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 결선에 오른 김종철, 배진교 후보를 대상으로 치러진 온라인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종철 후보는 진보 정당의 차별화를, 배진교 후보는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내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식도 짧게 얘기하고 가면요. 이번 사흘 만에 퇴원해서 업무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번 주말부터는 대선 유세에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휴일이지만요.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추석에 이어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지난 개천절 때에 비해서 규모가 줄었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충돌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집회 대신에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내일 한글날인데 고 반장한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일 정치부회의 합니다. 회의합니다. 내일 정치부회의 합니다. 내일 정치부회의 합니다. 내일 정치부회의 합니다. 반장이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하고 싶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표정도 좀 밝게 해요. 야호. 네? 내일 봅시다, 고 반장. 야호. 네, 밝은 표정으로 야호 외쳐야 되죠. 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글날 올해 574도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574돌 한글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적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말 인사를 하는 어린이들, 또 K-팝 공연 때 한글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도 했는데요. 자, 바로 이런 장면이겠죠. 네, 그리고 이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선 사상 첫 외국인 진행자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잘 안다는 바로 이분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회를 맡게 된 한글을 사랑하는 미국인 타일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축식 우리말 단어를 형상화한 영상으로 시작해서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또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광화문을 상징하는 간판이라고나 할까요? 이 세종대왕상을 마주본 교보생명 건물의 광화문 글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또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 등등 매번 가슴을 울리는 우리말 글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벌써 올해로 30주년인데요. 30주년 기념편은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의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우리네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맞은편의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건데요. 또 이 광장 안팎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 경고문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다만 지난 개천절 때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죠. 오늘 차벽은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만 만들어졌고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참고 국민 안전을 최대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주변 상인 등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을 함으로써 불편도 최소화하는 그런 조화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고된 집회 건수는 모두 1,220건. 이 가운데 경찰은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70건에 대해서 모두 금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경찰의 이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기에 코로나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불법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역 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방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단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들 집회 대신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모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후 2시에 각각 광화문의 한 호텔 앞과 또 보신각, 한국은행 앞에서 회견을 가졌습니다. 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집회를 금지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코로나를 막고 싶으면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서울 곳곳에 올림픽 공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로 빨리 가셔서 다 해체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철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 어리석은 행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표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X자를 붙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9명 이하가 모이는 집회나 차량 시위는 허용이 됐죠. 우리공화당은 잠실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송파구 일대를 돌고요. 애국순찰팀이라고 하는 단체는 수원역을 시작으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진구 자택 근처를 지나서 과천까지 약 26km 구간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아찔했던 이 화재 사고 소식도 좀 전해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울산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33층 높이에 127가구 또 상가들이 입주한 건물인데요. 12층 발코니에서 시작한 불이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한 2시간 만에 불길을 좀 잡나 싶었는데 불길이 다시 커졌죠. 이 건물 외벽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 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강풍이 불어서 헬기도 뜨지 못했었고 또 사다리차도 꼭대기 높이까지 닿지 못해서 애를 태웠습니다. 불이 난 지 1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가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사람은 다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분 중상자로 구별된 3명 분이 정도를 있었는데 조금 연기가 심하게 마셨다고 그래가지고 중상으로 잡았었는데 예, 예. 그 중상자분 3명도 퇴원한 상태라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치료는 다 받고 예, 있는데 예, 예. 네, 천만다행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침착한 대피가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평가인데요.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해서 모든 가구를 일일이 확인하고 남아있던 주민들을 대피로로 안내했습니다. 이 아래층 주민들은 침착하게 비상계단을 타고 나왔고요. 연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던 이 고층부의 주민들은 각각 피난층 또 옥상 등의
옥상 등으로 피해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자, 현재까지 93명 정도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에서 90명은 단순 연기흡입이나 찰과상, 경상이고요. 3명이 다소 중상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주민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등장한 광화문 차벽, 개천절보다는 규모 줄여 집회 대신 곳곳서 기자회견입니다. 추석에 이어서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금, 토, 일. 비록 저희는 회의를 하고 있지만 고반장은 뭐 표정이 좋네요, 아주. 오랜만에 같이 보니까 공휴일에. 그렇죠? 즐겁죠? 좋아 보이셨어요. 좋아 보여요. 표정이 아주 정말요? 밝아요. 네, 근래에 아주 제일 밝은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연휴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반장, 지금 광화문 상황은 어때요? 네, 아직까지 뭐 대규모 집회 또는 뭐 큰 충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지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찰 버스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차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장을 완전히 봉쇄하진 않았고요. 지난 개천절 때보다 투입된 버스 숫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187개 중대를 소집해서 이 10,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오가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이 탑승자들이 이 집회와 관련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광장을 우회해야 하거나 또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로 셔틀버스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네, 진입로의 검문소 수도 어쨌든 개천절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집회 기각 결정이 난 일부 보수 단체들이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대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지금 뭐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부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대위는 당초 광장 내 이순신 동상 앞에서 회견을 할 계획이었다가 광장이 폐쇄가 되면서 한 호텔 앞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공화당은 한국은행 앞에서 보수청년단체연합은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자신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국민들이 마지막 기댄 사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고 헌법과 법률을 배신하며 양심을 저버리고 문재인 정부에 비굴하게 굴복하였다. 다만 경찰은 일부 단체들의 10인 미만 집회나 차량 시위까지는 막진 않았습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차량 9대를 동원해서 수원역에서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그리고 광진구 추미애 장관 자택 인근을 돌았고요. 우리공화당도 송파구 일대에서 드라이브스루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오늘 또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의 메시지를 발표했죠. 제가 아까 좀 들었는데 최 반장, 갑자기 나훈아 씨가 거기 등장했네요. 네, 이 전광훈 씨가 지난달 7일부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전 씨가 변호인에게 전달한 소위 옥중서신이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보니까 전 씨는 이 한국 목사들이 가수 나훈아 씨만도 못한 처지가 됐다며 순교 정신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하다가 목사들이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나훈아만큼도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까? 전혀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일어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난 추석 때 방송된 나훈아 씨 TV 공연 네.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나훈아 씨를 언급을 구치소 한 거겠죠. 내 TV에서 네. 했으면 봤을 텐데 아까 못 봤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네. 해서 나훈아 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정부를 향한 나훈아 그렇죠. 씨가 비판을 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었잖아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광훈 씨는 이 국내에 별도의 집단 거주 지역을 조성하자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내놨습니다. 차라리 제주도로 집단 이주하거나 인천 옆에 대부도를 개발을 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사는 특별 자치구역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실현 가능성은 낮기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신반장, 국내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가 54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요. 이 감소세로 보이긴 하지만 추석 연휴 때 벌초나 식사 등을 하면서 일가족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방역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가족 모임에서는 어제까지 총 6명이 확진이 됐고요. 또 벌초를 다녀온 대전 일가족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12명이 확진됐는데 오늘 또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50대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가르친 중고등학생 제자 5명이 추가로 감염이 된 겁니다. 이 여성이 대전에서 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다니는 학생이 한 60명 정도가 됐다고 하고 네. 그중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정부가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주 이후 적용될 그런 새로운 방역 준칙이 될 텐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단계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뭐 고위험시설을 조금 더 분리한다든가 이런 식의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다소 낮추되 지금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업종에 핀셋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좀 완화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 모레 11일에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요. 그 이후에 또 교육부가 연달아서 학생들의 등교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연달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일률적인 단계 조정보다는 그동안의 지역별, 업종별, 시설별 방역 조치 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해서 방역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정부의 방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방역 당국이 조심스럽게 코로나 완화 추세가 발견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현재의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역시 이제 오늘 내일 상황이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울산 화재 사고 소식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를 했고 저도 어젯밤에 계속 라이브로 그 상황을 봤었는데 고 반장 지금은 불이 다 꺼진 상태죠? 네, 어젯밤 11시쯤에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때 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번진 불길로 이 건물 전면이 불길에 휩싸였을 정도로 정말 불이 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 모두 93명이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90명이 경상이고 3명이 중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12층 발코니 쪽에서 연기가 났다라는 최초 신고를 토대로 이 발화 지점과 원인,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12층에서 불이 나서 계속 이제 점프를 하면서 이제 불길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진압 과정에서 고가 사다리 차가 없어가지고요. 인근 지역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건물이 33층 높이인데 울산 지역에 고가 사다리 차가 없었던 탓에 추가로 인근 지역에 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70m 고가 사다리 차는 전국에 딱 10대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진영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는데 잠시 현장 대화 들어보시죠. 우리 이런 차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이거 고가 70m 고가차요. 예. 정확한 대수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한 3대, 4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대 있고 부산에 고속도로가 많으니까. 예. 이게 이런 대도시에 고층 빌딩이 있는 데에는 적어도 이런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꼭 이렇게 이제는 또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한 20억 합니다. 한 대. 일반 53m 고가 사다리차가 한 10억 정도 하고요. 70m짜리는 2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최 반장,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앞서 들으셨겠지만 12층에서 처음 발화가 됐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는 했는데 네. 정확한 이 발화 원인은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급격하게 확산이 된 주범은 이 건물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데다가 접착력이 기존의 드라이비트보다 좋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보통 고층 주상 복합 건물에 쓰이는데 이 문제는 이 알루미늄 자체는 열에 강하지 않은 데다가 판과 그 판 사이에 충진재로 들어간 수지가 불에 잘 타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관을 위해 알루미늄 판에 화학 제품으로 색을 입혔기 때문에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예방을 위해서도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초기 대처가 잘 됐고요. 주민들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등장한 광화문 차벽, 집회 대신 곳곳을 기자회견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고 사흘간 여야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앞서 진행된 국감의 최대 쟁점,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죠. 증인 채택부터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감 시작되기 전에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이렇다 할 한 방은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방탄 국감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국감 상황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번 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치러집니다. 어제까지 이틀이 진행이 됐죠. 국감 초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국방위와 외통위, 농해수위, 또 법사위까지 여러 상임위에서 이 숨진 공무원 친형의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군과 해양경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재개될 국감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도 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야당은 국방위, 법사위 등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각각 육군과 또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국 여행길에 오르면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됐던 강경화 장관은 곧바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논란을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그 추미애 장관님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 이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이거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헌법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 이 고유의 제 기능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틀간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다른 상임위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감에서 야당은 왜 비판만, 또 왜 잘못한 점만 지적하는 걸까 하실 텐데,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국감에 나오면 야당이 맨날 혼내는 일만 하시지요? 큰일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공정위가 큰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뭘 말하는 것이냐고 하면요.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 자사 제품과 콘텐츠를 이 검색 결과 위쪽에 노출되게끔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걸 칭찬을 한 겁니다. 야당이 이렇게 칭찬한 배경, 다른 의도도 사실 좀 엿보이는데요. 공정위가 쇼핑과 동영상의 알고리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AI의 알고리즘은 다른 분야에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뉴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좀 정확하게 짚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물린 건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네이버 자사를 우대한 것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 측은 이 공정위의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작하지 않았는데 네. 조작으로 그럼 공정에 뒤집어 씌운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쇼핑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쇼핑 검색에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게끔 수시로 저희는 쇼핑 검색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 알겠습니다.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는 지금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날은 여야 할 것 없이 헌재가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빨리 헌재가 여야 대립을 좀 매듭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자, 이날 국민의힘은 이렇게 헌재 위헌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일 야당의 대표가 그 정도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그 신뢰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일을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가지고 촉구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식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건 법을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요,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는 야당이 더 문제다. 자,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밥이라는 걸 도구지? 네네. 아니 그만 좀 해요. 자, 박범계 의원, 법이 밥이지 않느냐, 아다르고 어다를 그런 차이인데요. 자, 심각한 상황에 웬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법학을 전공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으면 이 법이 또 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 상임위원장 될 때 유선호 의원하고 같은 시기에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유선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농식품위원회를 했어요. 그 이유를 그 학교가 이 법대생과 밥대생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대생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밥대생은 농식품위원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밥대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이낙연 대표만 웃는 것 같죠? 자, 이틀 전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방위 국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다거나 공공 와이파이 사용량이 적다는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참 사전을 차르니까 또라이는 상당히 나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더라고요.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네, 앞서 보셨지만 오늘 한글날입니다. 자, 그런데 순우리말이 곧 좋은 말은 아니죠. 순우리말이라도 속된 표현은 가려가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박성중 의원이 사용한 이 두 단어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 맞춰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의 어록인데요. 자, 쉬운 글, 쉬운 말은 민주주의 발달의 근본 조건입니다. 네, 최 반장이 발제한 내용하고 제목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어쨌든 한글날을 맞아서 최연배 선생의 어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국감 자세히 정리했었죠.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이제 국감의 최대 이슈였고 저희가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최 반장이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국감의 다른 부분을 지금 소개를 좀 했고요. 그나저나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부분을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요. 국회에서도 이제 막말 고성 좀 사라지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요. 그 답변자 최기영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질문자인 박성중 의원은 마스크를 안 쓴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박성중 의원의 사용한
어휘를 좀 제가 뭐 지적하면서 이제 보셨을 텐데 보시면 박성준 의원이 이 처음에 첫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질의를 하는데 불편하다라면서 옆에 뭐 칸막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답변자와 거리도 머니까 뭐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질문해도 되겠냐라고 위원장에게 물었고 이원욱 위원장이 많이 불편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라고 하자 저렇게 박성준 의원이 마스크를 벗고 질의를 한 겁니다. 다만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말을 많이 내놓게 된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질의부터는 다시 또 마스크를 쓴 채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국감과 관련해서 오늘 또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요. 이번 국감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문준용 씨가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자신이 출강하는 대학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서 자신에 대한 강의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준용 씨가 이 사실을 직접 이렇게 알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이틀 전 이 교육위원회 국감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곽상도 의원이 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시간 강사로 이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이 강의 평가 결과 어떤 조건으로 강사가 됐느냐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예, 제가 강사 고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두고 문준용 씨는 강의 평가 유출은 위법이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이 문준용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조카의 학적 변동 사항을 공개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어났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곽상도 나빠요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시간 강사가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고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강의 평가를 구하려는 데 대해서는 편집, 발췌, 망신주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곽 의원도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준용 씨를 향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를 누리고 사는데 야당 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불편한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그마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자숙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건국대 이사장의 경우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나온 것이고 기왕 증인으로 추석했기 때문에 문준용 씨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라면서 문 씨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시간강사법이 실시돼 많은 강사들이 자리를 잃었지만 문 씨는 작년에 2학기에 2개 강좌 또 올해 4개 강좌가 늘었다면서 아빠 찬스인지 아니면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도 했지만요.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대관 업무 담당 직원이 국회 출입증을 가지고 국회를 상시로 들락날락했다는 그런 논란이죠. 관련해서 이제 삼성이 사과하고 해당 임원이 퇴사했다는 사퇴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신 반장,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죠? 네, 일단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정리를 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해당 임원이 매일 찾아왔고 국회 출입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기자 출입증으로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실제 언론사 소속으로 이 출입 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회는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제도를 악용한 행위라고 유감을 표하고 이 삼성전자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차 사과 입장과 함께 국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정치권 로비를 위해서 일명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과거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해당 임원 삼성에 입사하기 전부터 언론사 기자로 활동을 하기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도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이번 주 첫 국감, 그러니까 21대 첫 국회가 시작된 이번 주에는
단연 이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최대 쟁점이었죠. 최 반장, 남은 국감도요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간 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공방이 치열했었잖아요. 그렇죠. 남은 국감도 사실상 이 사건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감이 진행될수록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당장 앞서 진행된 국방부 국감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초기에는 월북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합참 국감에서는 지난달 24일 합참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걸 두고 원인철 합참의장이 여러 첩보 분석을 했는데 시신이나 사체란 단어는 없었다라고 답을 해서 그때 그럼 그렇게 발표한 건 뭐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확실한 증거 없이 발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남은 국방위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야당은 현재 19일로 예정된 백령도 현장 점검을 연평도로, 사건이 발생한 연평도로 변경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상임위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친형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태영호 의원은 이 외교부는 피해 가족과 함께 국제 공조에 임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면서 여당과 협의해서 이 강경화 장관이 직접 피해자 친형을 만나는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 장관을 향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도출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고 또 정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손글씨 릴레이, 손글씨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 반장, 오늘도 그 관련해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명을 했고 이후 유승민 전 의원과 권성동, 김석기, 태영호 의원 등을 거쳐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손글씨를 올렸고 다음 릴레이에 참여할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부 수장을 모두 지명한 건데 릴레이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글쎄요, 지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지명한다고 다 이어받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의 또 좀 지켜봅시다. 지난 이제 이틀간 진행된 국감,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국감을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평가를 좀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국감 시작되기 전에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죠. 하지만 아직 첫 주밖에 안 지났지만 첫 주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분석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 방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벼르면서 국감이 시작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할 한 방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이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가장 별로였던 법사위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를 둘러싼 증인과 참고인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통상 국감에서는 여야 협의에 따라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도 일정 수준에서 채택을 해줬는데 올해는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상임위원장도 모두 여당이 맡고 있다 보니까 야당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연민을 넘어서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았어요. 지금 이제 국감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국감이 재개되는데 최 반장, 다음 주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은 어떤 상임위가 제일 좀 관심이 제가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다 관심 있어요. 아까 최 반장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상임위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역시.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법사위가 좀 최대 쟁점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기는 한데. 법사위 중요한 거 있죠? 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 법무부 네. 국감이 진행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 당연히 출석을 할 뜨겁겠는데요. 예정이고요. 여야 공방이.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 보좌관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한 추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 잇따를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여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면서 좀 옹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이 없는 국감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감 때만 되면 피감기관 업무 보고서에다가 또 개별 의원들마다 요구한 자료까지 포함하면 종이가 의원들 책상 위에 탑처럼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의장 밖에 또 추가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회의장 밖에 설치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 ICT 분야를 다루고 있는 과방위가 이 새로운 ICT 문화를 선도해 보자라는 뜻이라며 일단 기관 보고서, 이 같은 종이로 된 기관 보고서부터 없애고 이 개별 의원들의 질문지는 일단 두되 추후에 좀 익숙해지면 이마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감 시작되기 전에 국감은 정치부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번 주에 국감 상황 자세히 다뤘는데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아주 치열한 또 여야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또 중요한 정책 질의도 있겠죠.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빠르고 정확하고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증인 없는 방탄 국감, 한방 없는 맹탕 국감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2분인데요. 잠시 뒤, 그러니까 정확히 18분 후에 정의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가 발표됩니다.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던 진보정당 1세대가 물러나고 새 리더를 세우는 건데요. 진보정당을 내세운 김종철 후보와 대중정당을 기치로 내건 배진교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새까매진 삼겹살판을 이젠 갈아야 한다. 촌철살인의 대가로 불렸죠.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기성 정당 등을 향해 던졌던 일갈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정의당도 판을 갈 때가 찾아왔습니다. 진보정당 1세대로 불렸죠. 노 전 의원은 안타깝게 떠났고 심상정 대표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 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합니다. 1세대가 비운 자리, 내가 새로운 불판이 되겠다며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배진교 두 후보입니다. 앞선 1차 투표에선 우열을 가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김종철 후보는 진보 정당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선명성을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앞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 여당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 민주당 이중대다, 심지어 정의당엔 정의가 없다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부러라도 우리의 주장을 과감하게 반대편으로 기울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면서도 동시에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의당이 얼마나 불편부당한 정당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김 후보는 여의도보단 민생현장으로 돌아가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의당답게 표 때문에 그동안 금기시했던 의제들도 과감히 제안하겠다, 이런 보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더 과감한 진보 대안을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도, 그리고 공공주택의 대거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한 과감한 재분배, 그리고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그린 뉴딜을 통한 강력한 공공투자를 역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 배진교 후보는 대중정당을 강조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김종철 후보와 같습니다. 다만 방식은 다릅니다. 김 후보는 정의당의 체온이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노선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감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정의당은 민주당이 밀어낸 80%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20% 안에서 거대 양당의 공수교대만 하는 기득권 민주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정의당의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80%의 국민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배후보의 롤모델은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노 전 의원이 주장한 진보의 세속화, 그러니까 선명한 정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보적 아젠다로 기득권 정당을 압박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현역 의원인 자신이 당대표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데 더 큰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 안에서 정당들 간의 갈등과 협력에 있어 더 높은 지휘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는 더 빠른 입법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에도 밀린 상태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죠. 정의당 당원들이 누굴 구원투수로 선택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킹메이커 간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죠.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끄는 마포 포럼을 찾았습니다. 보수정당이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풀었는데요. 사실 여론의 관심은 집권 전략보다 차기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차기 주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40대에 경제를 알고 대중성이 있는, 그래서 백종원 씨까지 소환됐었죠. 어제도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권 주자는 이제 앞으로 대권에 관심이 계신 당내 분들이 아마 차례차례 아마 나타날 거예요. 다음 순서부터 뭐 여기 이 모임에 첫째로 원희룡 씨, 유승민, 오세훈 등등 여기 와서 자기 대권에 대한 포부를 발표를 할 테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대권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 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요구 조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아무튼 당내 대선 주자군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다고. 나한테 자꾸 우리 당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보지 말아요. 기자들이 굳이 안 대표를 물어본 이유, 바로 지지율 때문입니다. 비록 10%는 넘지 못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보다 앞섭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위원장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언급하신 원희룡 지사나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아직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선거를 경험해봐도 초기에 지지율 높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잖아요. 앞서 김 위원장은 당 밖에서 꿈틀대는 인사가 있다면서 11월엔 등장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쩌면 그 꿈틀이 후보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일단 형식은 미스터트롯 방식을 차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방식 새로울 건 없습니다. 슈퍼스타 K 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정치권에선 곧잘 숟가락을 얹곤 했었죠. 문제는 역시나 사람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선 김무성 전 대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당 의석이 103석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의원이 지금 기소를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측한 정권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00석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김무성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일각에선 김무성 전 대표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 김무성 대표가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회원들은 다 마음 비운 사람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내년 보궐선거보다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에서 대선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본인의 주특기죠. 킹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차기 대선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질 듯합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안철수만 빼고 오케이. 김무성, 부산시장 노.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5시 52분인데 오후 6시에 이제 두 개의 속보가 발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의당 새 당대표가 발표가 되는 거고요. 아마도 6시에 노벨 평화상 이제 수상자가 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들어오는 속보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만 나오면요. 아주 좀 박한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다른 당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쨌든 표정이나 여러 가지 발언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좀 엿보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요. 또 쇄당 정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문답을 보고 무척 실망했다면서 당 밖에 있는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는 건 한다는 건 야권의 종손으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지지율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 이 대선 후보의 부재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범야권 대선 주자를 초청하는 토크 콘서트를 매주 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 번 드러냈죠. 이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일부 다른 시각도 있죠. 네, 오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은요, 이제는 전열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야권 통합을 해야지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자라는 말입니다. 이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이 서로 통합, 합당해 봤지만 제대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었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제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 입당 문제를 놓고서도 당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일부 중진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만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통합이냐 독자 노선이냐 여러 가지 이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앞서 이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요. 소위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대표 발의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법안을 놓고 이원욱 같은 당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린 건데요. 자, 이원욱 의원은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본인도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우원식 의원 입장에서는요, 같은 당 의원의 비판이 글쎄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입법이라는 게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쓰다 보니 좀 반발을 한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 역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 열사들과 행방불명된 136명,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의 상해로 장애 등급을 받는 이 아픔을 간직한 693명을 유공자로 정하고 피해를 사회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분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조건 민주화 운동권 전체라고 강변하며 이 민주화 세력이 공정을 해치는 이 특권층이라고 매도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제 그 병원장들이 공개 사과를 했죠.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그런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못을 박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리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제 주요 대학병원 원장들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허락해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다.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못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요.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 있는 그런 글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이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장 사과 의대생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좀 올라왔었는데요. 의대생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에 병원장들의 사과 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기 달린 댓글을 캡처한 겁니다. 댓글 내용을 보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 어르신들이라고 뭐 이건 좀 표현하기 그런데 뭐뭐 떠는 거 진짜 꼴 보기 싫다. 병원자들의 사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개, 돼지, 냄비 근성이라고 비하하면서 파업 여파가 잠잠해질 때면 국시가 허용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의대생들이 진심으로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아마 그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현재 기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어제 조 반장이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르면 언제 나온다 그랬죠? 다음 주에도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최종 결론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그제 어제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12일로 결정을 또 미뤘습니다. 올해 4월에도 사흘에 걸쳐서 이 감사위를 진행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풍을 좀 우려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주 뉴스거리가 많네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라던 정부 주장이 뒤집히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신뢰도에도 상처가 불가피하고요. 반대로 원전 폐쇄가 타당했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비판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여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때 낸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네. 낼 가능성이 있지만 또 막판에 뒤집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원은 감사위가 결정을 내리면 최대한 빨리 어쨌든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괜히 결과 발표를 미뤘다가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난 4월 감사위 때도 21대 총선 직전에 열려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파장이 있었는데 강 전 수석이 입장을 내놨죠. 네, 강기정 전 수석은요,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너무 터무니없는 허위 날조다라면서 위증과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자금을 강 전 수석에게 운반한 사람으로 지목한 이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은 강 전 수석이요. 지금 얘기했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친분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강 전 수석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대표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했고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 측 역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심지어 김봉현 전 회장조차도 돈을 강기정에게 줬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추측성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라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 6시가 딱 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속보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아마 그 표 집계하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고반장 발제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예. 저 발제 듣고 바로 안 나오겠죠? 예, 지금 이제 막 시작을 그 노벨 평화상도 좀 누가 챙겨요? 네, 아마 영어 잘하는 최 반장이 좀 챙겨요. 발표는 하는데 제가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네. 고반장 발제 보시죠. 좋아요. 아직 정리도 안 했어요, 아직. 자, 국회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안철수만 빼고 오케이, 김무성, 부산시장 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선거 유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중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는 15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대선 2차 TV 토론을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늘 한글날, 그러니까 공휴일이지만 미국은 아니죠. 요즘 그 누구보다 마음이 급한 사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 오늘도 열심히 트위터와 전화 인터뷰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중에도 이런저런 논란거리를 만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주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선거 유세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try doing a rally on Saturday night. If we have enough time to put it together, but we want to do a rally in Florida, probably in Florida on Saturday night. Might come back and do one in Pennsylvania in the following night, and it's incredible what's going on. I feel so good. 자, 물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유세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뉴스 앵커도 검사를 다시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Have you been tested recently? Yeah, I just saw the doctors today. They think I'm in great shape. I'm in great shape. Did you I know test I'm in negative? good shape in that. And I'll tell you, I took this Regeneron. It's phenomenal. 자, 무언가 동문서답의 분위기인데요. 앵커도 답답했는지 재차 또박또박 최근에 검사를 다시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Have you had a test since your diagnosis a week ago? Well, what we're doing is probably the test will be tomorrow, the actual test, because there's no reason to test all the time. But they found very little infection or virus, if any. 자, 그러니까 아마도 금요일 중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다면 토요일에 바로 선거 유세 전에 복귀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의료진의 생각은 어떨까요? 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진행된 징후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를 매우 잘 받았습니다. 확진 10일째인 토요일에는 공식 일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백악관 의료진도 같은 의견이긴 하네요. 자,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연일 거론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전에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직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public needs to know the health condition of the president. There's one question that they refuse to answer. When was, before he got the virus and admitted to it, when was his last negative test? When was his last negative test? Why is the White House not telling the country that important fact about how this spread into, made a hot spot of the White House? 자, 이제 관심은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TV 토론을 미국 대선토론위원회가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Yeah, well, first of all, I think I'm better. When to a point where I'd love to do a rally tonight. I wanted to do one last night. But I think I'm better to a point that I feel better than I did, I jokingly said 20 years ago. I feel perfect. 자,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대선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화상 토론을 하겠다는 거죠.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I think that if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15일 토론회와 22일 토론회를 일주일씩 연기해서 대면 토론회로 진행하자는 입장도 냈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은 날짜를 바꿀 생각도 없고 토론위원회의 결정대로 15일 토론은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면 토론회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터라 이 15일 토론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북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자, 내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입니다.
10월 10일, 뭐 10.10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은 이 북한에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다음으로 꼽는 최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분위기를 띄우기에 각종 공연과 축제 등이 열리곤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4돌 경축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자, 올해 기념일은 어떨까요? 정부는 북한이 내일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예단하긴 조심스럽지만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당 설립 75주년 되는 해로 예년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열병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무력시할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지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코미디 공연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말 유세 의지 밝힌 트럼프, 비대면 토론은 거부. 네, 고반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제가 속보가 나올 거라고 했던 두 가지 속보가 다 나왔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조 반장, 네. 정의당의 새 당대표 후보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55.7%의 득표율로 김정철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김정철 신임 당대표는 이번 당 경선 과정에서 선명한 진보 정당을 강조했는데요. 당선 인사에서도 진보 정당다운 확실한 정치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사회를 바꿔내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처럼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제 도입, 소득세율, 최고세율 상향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예고한 만큼 정의당의 야성이 좀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더 선명한 진보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동안 금기시했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고 아까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집권보다는 삶을 네.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겠다. 그렇게 설명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고요. 자, 최 반장. 영어 잘하는 최 반장.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발표가 됐죠. 네, 뭐 예측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툰베리 예측했는데. 네, 아쉽게도 네. 그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는 이번에 네. 수상을 못했고요. 네. 세계 식량 계획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 식량 기구 아니에요? 세계 식량 계획입니다. 계획인가요?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식량 원조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등의 이제 경제 사회 발전을 나중에 계획으로 고쳐야 되는 거네요. 네, 흔히들 기구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고요. 네. 세계 식량 계획이 정확한 이 단체 명칭입니다. 네. 따라서 식량 원조 등을 통해서 북한과 같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좀 뭐랄까요, 식량 지원을 하고 경제 사회 발전을 좀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엔이 설립한 기구인데요. 올해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식량 계획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2차 TV 토론이 다음 주 목요일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이걸 바꿨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토론은 그대로 15일에 하되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 화상 토론으로 바꾼 겁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대선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토론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대면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원회의 방침이 발표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방송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가상 토론하지 않을 것이다. 가상 토론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컴퓨터 뒤에 앉아 토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화상 방식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화상 토론 방식에 동의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비대면 화상 토론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고려해서 22일로 예정된 3차 토론회를 대면 타운홀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뭘 할지 모른다. 그는
매 순간마다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면서 나는 대선토론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선토론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도 화상토론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22일 토론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15일 토론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2일 토론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22일에 대면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군요. 좀 지켜보고요. 어제 이제 부통령 후보가 한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고 반장이 좀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청했다면서요. 네, 어제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 씬 스틸러가 있었죠. 있었죠. 파리. 네, 파리가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 머리에 2분간 붙어 있다가 이제 퇴장을 했는데 뭐 이 파리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론회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역대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 결과 어제 부통령 후보 TV 토론 생중계를 약 5,79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6,990만 명이 지켜본 당시의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 그리고 공화당 당시 후보가 아니죠.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세라필린 부통령 후보 간 토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달 29일에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의 TV 토론 약 7,31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파리 때문에 신 반장하고 최 반장이 웃었죠. 막판에. 많이 웃었죠? 오늘 또 웃고 아까 또 웃더라고요. 웃었어요? 계속 웃어요? 네. 무슨 파리와 관련된 무슨 기억이 있는 모양이에요.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급하다.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지율에서 지금 상당히 좀 빨간불이 많이 켜졌죠. 네, 뭐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조사 결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지지율 37%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직후에 실시가 됐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격차가 22%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지난 3월 2일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도 큰데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조사된 CNN 조사에서 이 바이든은 57%의 지지율을 얻었고 트럼프는 4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격차가 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중 56%가 4년 전보다 오늘날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한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갤럽이 실시한 건데요. 질문은 당신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였습니다. 네, 갤럽의 설명은 이 질문이 1980년 대선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오늘은 4년 전보다 나아졌느냐라고 물은 이후에 재선에 출마한 현직 대통령들이 가져온 핵심 잣대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자,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의 56%는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나빠졌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습니다. 그나저나 북한이 내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북한이 내일 노동당 이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신형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17년 태양절 이후 3년 만에 이 열병식을 생중계하고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또 공개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이 다탄두 탑재형 신형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 반장, 아까 고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코미디 공연이 뭐예요? 네, 일단 북한이 지난 7일에 이 청년공원 야외극장이라는 곳에서 웃음 많은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코미디 공연을 했는데요. 북한 표현을 빌리자면 웃음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대규모 코미디 공연이 열리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웃음 무대 웃음 많은 우리 집 첫 공연이 7일 저녁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동물교회, 환상요술 등 특색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웃음 무대는 경축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시작부터 관람자들이 웃음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코미디를 하는군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유세 의지 밝힌 트럼프, 비대면 토론은 거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1년 만에 재발, 양돈농가 비상입니다. 이 사진 속 장소는요,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안내문을 보면 방역 조치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화천군의 한 양돈 농장에서 확인됐기 때문인데 정부는 모레 오전 5시까지 경기 강원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시설에 대해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질병은요,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 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죠. 그만큼 양돈 농가의 걱정과 불안 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기도 했는데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게끔 조기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공휴일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뉴스가 많네요. 오늘도 속보가 많아. 오늘이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좋죠. 네, 너무 나오니까.